안녕하세요. 핑크노트 콕쌤입니다. 네, 오늘부터는 최근 모의고사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사실 모의고사마다 반복적으로 많이 나오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 문제들에 대한 개념을 최근 모의고사부터 핵심 정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네, 기초 영양 파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이제 여러분들 제목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질환에 어떤 시기를 하는 게 좋으냐, 질환별 시기 많이 나오죠. 그래서 질병에 따라서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순환기계에는 다양한 병들이 있습니다. 병명 한번 확인해 봐 주시고요. 공통적으로 많이 이야기하는 게 저지방시기와 저염시기. 왜냐하면 순환기계에 문제를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 고지혈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지방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여기에다 더하기. 그럼 탄수화물은 많이 줘도 되느냐? 그렇지는 또 않아요. 그래서 탄수화물도 좀 적당히 섭취하는 게 좋겠다라고 봐주시고요. 자, 위장관계 여러 가지 병들이 있습니다. 급속이동 증후군이라고 하는 덤핑 신드롬 가장 많이 나오죠. 키워드는 위절제 환자, 식후에 나타나는 증상이죠. 식사와 관련된 증상입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은 적게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외에 누워서 먹어라 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소량씩 먹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악성 빈혈과 관계 있는 영양소는 비타민 B12, 코발라민이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위절제 등으로 내적 인자가 부족하게 되는 경우 생기는데 이 경우라면은 근육주사. 섭취에서는 의미가 없죠. 근육주사 해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궤양에서는 아스피린 금기가 아주 중요해요. 아스피린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위장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요. 자, 칼슘이 많은 유제품을 제한한다. 칼슘은 위산 분비를 촉진시켜요. 위산 분비 촉진.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제한하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설사일 때 저장여식이 중요하죠. 저장여식이다 라고 하는 건 섬유질과 유제품을 제한함으로써 장의 운동을 좀 느리게 하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고요. 간성훈수 저단백질이 중요합니다. 자, 간성훈수는 아시다시피 간의 암모니아 대사 능력이 저하된 거고요. 이 사람이 어떻게 간성훈수인가 보다 라는 거를 찾을 수 있는 증상. 자, 대표적인 게 아무래도 의식의 변화예요. 이게 혼수도 있겠고 혼돈도 있겠고 어쨌든 환자의 의식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내용과 함께 단내나는 호흡 내용이 있으면 이거 간성혼수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담석이다 라고 할 때 저지방식이 담석이 생기게 되면은 담즙의 배설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자, 담즙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지방을 유화시키는 아이예요. 그래서 담즙이 제대로 안 나오면 지방 소화 잘 안 되죠. 그래서 저지방식이 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호흡기계인데요. 호흡기계는 특별히 어떤 열량을 줘야 된다, 어떤 영향을 줘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고열량 시기가 중요합니다. 근데 너무 많이 먹으면 호흡곤란이 있기 때문에 소량씩 자주 줘라 라고 되어져 있고요.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 비뇨기계예요. 비뇨기계는 제한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어떤 걸 줄 거냐라고 하는 걸 보셔야 되는데 여기에서도 문제가 신장과 관련된 문제인지 요로계, 즉 신우, 요관, 방광, 요도의 문제인지를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장과 관련된 문제다라고 하면 탄수화물, 철분은 공급하고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제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로계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제한하는 거 없어요. 대신에 수분은 많이 섭취해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보통 요도염, 방광염 이런 아이들이 많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염증 물질 배출을 위해 수분을 많이 섭취해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내분비계에서 여러 가지 이제 질환이 있는데 영양에서는 대부분 많이 물어보는 게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저하증이죠. 자,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면 저칼로리, 갑상선 기능이 항진되면 고칼로리 식이 아주 중요하고요. 부갑상선이라고 하는 요 아이, 자, 요 아이는 칼슘과 인이 우리 몸 안에 부족하거나 많을 때 생기는 문제인데, 자, 요때는 항상 제한하는 게 유제품이에요. 그래서 부갑상선 기능이 항진됐던 저하됐던 상관없이 유제품 제한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감각기계에서는 귀를 보았는데요. 자, 메니에르라고 하는 뇌의 림프 부종이에요. 그래서 림프가 부종됐기 때문에 저염식이 해주시고요. 이 메니에르의 특별한 증상이라고 하면은 뭐 이명도 있기는 하지만 우선 현훈, 어지러움과 함께 난청이 생기더라. 이게 메니에르의 증상이어서 만약에 환자 이런 증상을 나타낸다라고 하면 메니에르 한번 의심해봐 주시고 저염식이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초치과입니다. 불소사용법인데요. 자, 치과도 1차, 2차, 3차 예방이 있는데 이때 불소는 1차 예방에 들어가는데요. 자, 불소가 부족하면 치아 우시증을 발생하고 불소가 과잉이 되면 반상치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도가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낮아도 안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방법에는 상수도 불소농도 조정 사업, 불소용액 양치 사업, 불소 도포 사업 이런 것들이 있고요. 주로 불소용액 양치 사업은 학교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 농도 물어보는 문제 많이 나와요. 평균은 0.8ppm, 최소 0.6에서 1.0. 이거는 상수도 불소농도 조정 사업이고요. 기준이 여러분들 0.6에서 1.0이다라는 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0.6보다 낮으면은 효과가 없고 1.0보다 높으면 반상치의 문제를 가져오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소용액 양치 사업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구강 관리를 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방법인데요. 주 1회 하는 경우에는 0.2%, 매일은 0.05%를 식후 양치질 후에 합니다. 후에 용액으로 1분간 가글 해요. 이런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불소도포는 6개월마다가 현재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질병관리인데요. 질병관리에서 소화기계 감염병 문제가 아주 많이 나오고 있어요. 소화기계 감염병은 법정 감염병 2급에 들어가는 아이로 24시간 이내 신고, 그리고 격리를 해야 되는 아이인데요. 전파 경로는 오염된 물이나 음식이고 주 증상은 복통, 설사, 발열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환별로 특이한 증상을 골라주시면 좋은데요. 장콜팟의 장 A다라고 저는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장콜팟의 장 A라고 하는 아이의 소아마비까지, 그리고 보통 오염된 물이나 음식으로 전파되는 아이인데요. 장티푸스 같은 경우에는 세균에 의한, 즉 장티푸스균에 의한 것이고 독특한 특징은 계류열. 계류열은 고열이 1도 내외로 지속되는 것. 그래서 우리 지속열이라고도 합니다. 장미진이라고 하는 붉은 발진 생기고요. 아주 특이한 증상이죠. 열이 나면 맥박이 빨라지는데 오히려 맥박 감소합니다. 거기에 백혈구 감소증까지 동반되는 거 장티푸스고요. 자, 콜레라균은 특징이 쌀뜨물 같은 설사예요. 쌀뜨물 같은 설사다. 그래서 탈수 가능성이 높다. 파라티푸스균 같은 경우에는 얘는 약한 장티푸스다라고도 합니다. 약한 장티푸스. 장티푸스와 거의 비슷한 이제 증상 보이고요. 세균성 이질은 혈성, 점액성 설사, 요 아이가 키워드고요. 심한 복통도 호소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5157이라고도 하고요. 별명은 햄버거병이고요. 합병증으로 요독증 유발할 수 있어서 주의하게 볼 건데 오염된 소고기를 충분히 익히지 않아서 문제가 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장출혈성이다 보니까 이 아이의 특징은 혈변이에요. 자, A형 간염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간염이죠. 폴리오 소아마비인데 이 아이도 소화기계로 전파가 가능합니다.
자, 그럼 공통적으로 예방 및 치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필요시 항생제를 사용할 건데요. 아까 균이라고 붙은 아이들은 항생제를 써야 되겠죠. 그 중에서도 장티푸스와 콜레라 같은 경우에는 장티푸스죠. 장티푸스와 콜레라 같은 경우에는 클로람페니콜이라고 하는 이 항생제를 자주 사용하는 편이고요. 아무래도 소화기계에서는 설사가 있다 보니 또 구토도 있다 보니 수분과 전해질 보충해줘야 되고 설사 횟수가 많을수록 항분주의 피부 간호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분변을 바로 폐기하는 게 아니라 2시간 이상 크레졸에 담궜다가 폐기한다 또 봐주시고요. 손 씻기 철저히 해주셔야 되고 음식 준비 같은 것도 깨끗하게 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소화기계 감염병 환자가 남긴 음식은 사료로 쓰지 말고 대부분 일회용 식기를 사용하죠. 그리고 만약 예방접종이 있는 아이다 라고 한다면 예방접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인구와 건강에 나오는 인구 피라미드인데요. 과목에 따라서 인구와 건강이기도 하고 또는 인구와 출산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자, 인구 피라미드는 남녀 그리고 밑에가 0살, 위에가 100살을 기준으로 해서 연령은 점점 올라가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 피라미드의 모양에 따라서 그러니까 인구 피라미드 모양에 따라서 어떤 인구 특성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피라미드형, 종형, 항아리형이라고 하는 아이는 일반적으로 0에서 14세 인구와 65세 이상 인구를 비교할 때 쓰는 아이예요. 자, 피라미드형은 다산다사 보시면 어린아이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인구가 줄어들죠. 그 얘기인즉슨 나이가 들수록 많은 사람들이 사망한다라고 하는 다산다사 저개발국 형태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0에서 14세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의 2배보다 크다. 이게 포인트죠. 종형은 비율이 잘 맞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상적인 인구다라고 하는데요. 0에서 14세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의 2배와 같다. 자, 마지막으로 항아리형인데요. 항아리형은 소산소사. 지금 보시면 중간 부분에 비했을 때 아래가 잘록, 즉 어린아이들의 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출산율이 굉장히 적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노인의 인구도 보시면은 그래도 꽤 아까 피라미드에 비해서는 꽤 많은데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인구가 적게 태어나고 적게 죽고 하지만 여기에서의 키워드는 출생이 사망보다 적다라고 하는 게 이 아이의 키워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를 감퇴형이라고 하죠. 0에서 14세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의 2배보다 작다가 키워드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키워드로 잘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인구 피라미드는 이제 2가지 경제활동 인구를 확인하는 아이인데요. 자, 경제활동 인구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15세에서 64세입니다.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가 전체 인구 대비 얼만큼이냐라고 하는 건데요. 별형은 보시면 중간 부분이 넓적하게 넓어요. 중간 부분이 넓다라고 하는 건 젊은 층이 많다. 젊은 층이 많다라고 하는 건 우리 별형, 전입형이라고 하죠. 경제활동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보다 많다라고 하고 있고요. 호르용을 봤더니 중간 부분이 잘록합니다. 즉 젊은이가 많이 빠져나갔어요. 다른 말로 전출형, 표주박형, 기타형, 농촌형이라고도 하는데요. 경제활동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보다 작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각 모의고사를 이제부터 이렇게 정리를 할 생각이고요. 궁금하신 건 질문 주셔도 되고 다른 자료들을 더 찾아보시면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이 되어져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성탄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